올바로 조언하는 법과 비교하는 것의 모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핵심에 닿아 있는 두 가지 보편적 현상, 조언과 비교에 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두 개념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유익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자아 인식과 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복잡한 역학이 숨어 있습니다. 조언과 비교.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이 두 행위에 참여합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건네는 내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한마디부터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느끼는 왜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지 라는 은밀한 자기의심까지. 이 행위들은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 풍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언과 비교의 세계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조언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종종 통제와 비판의 도구가 됩니다. 비교는 자기 개선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부정과 불안의 무한한 나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복잡성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조언과 비교의 심리학적 기제를 파헤치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 인식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사회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 주제에 접근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성경의 지혜가 어떻게 이러한 현대적 딜레마의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조언과 비교라는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웃음과 자기 성찰,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진실까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는 희망컨대 더 진정성 있는 자아와 더 깊은 관계를 향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조언의 본질과 그 이중성. 조언이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언어학적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 advice는 라틴어 ad 향하다와 videre 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조언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보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조언은 돕다와 말이 결합된 단어로 말로써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언의 어원적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도움, 지원, 방향 제시를 함축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조언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 본래의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가 샤이는 그의 저서 겸손한 컨설팅에서 조언의 여러 유형을 분석하며 많은 조언이 실제로는 도움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첫째, 지배와 통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형태의 조언은 종종 상대방에 대한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자기과시.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로 시작하는 조언은 종종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셋째, 투사.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미해결 문제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조언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넷째, 사회적 위치 확립. 조언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니컬하게 들리나요? 그러나 자기 성찰의 순간을 가져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동기 중 하나 이상에서 조언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난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동기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언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된 올바른 조언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 68%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부적절한 조언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결정 능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조언자라고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자신의 조언이 대체로 유용하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조언을 받은 사람들 중 유용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우리가 조언의 효과에 대해 얼마나 맹목적인지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의 심리학적 근원을 더 깊이 탐구해 보면 기본 귀인 오류라는 인지 편향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상황적 요인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에 과도하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방의 복잡한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화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투사라는 방어 기제도 작용합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즉, 사실은 우리 자신이 듣고 싶거나 필요한 조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종종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무의식적 바람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조언의 이러한 복잡한 역학은 우리가 왜 그토록 쉽게 그리고 자주 조언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인을 돕기 위한 이타적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욕구와 무의식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법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효과적인 도움은 지시나 해결책 제시가 아닌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진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조언은 우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언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도움과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 통제, 판단,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조언의 이중성이 어떻게 비교의 심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비교의 심리학과 그 함정.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파악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의 창시자인 런 페스팅거에 따르면 이러한 비교 행위는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기제입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적응 행동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 혹은 위계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은 자원과 짝을 획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비교를 위해 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비교 메커니즘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과잉되었습니다.
과거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비교 대상이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글로벌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계 챔피언십 결승전에 아마추어로 던져진 듯한 심리적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의 큐레이션된 완벽함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휴가 사진, 승진 소식, 연애, 결혼, 출산, 신제품 구매 등 인생의 하이라이트 릴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집되고 필터링된 최상의 순간과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현실, 내적 고민, 실패, 불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 운동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여러분의 평범한 운동 모습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이러한 불균형적 비교의 심리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의 부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성적 불만족.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다른 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때 행복감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주변인들이 4천만 원을 받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지만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주변인들이 6천만 원을 받는다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둘째, 자존감 훼손. 지속적인 비교는 만성적 열등감, 부적절감, 수치심을 야기합니다. 2018년 영국 왕립공중보건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열등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고유한 재능과 가치의 억압.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과 특성을 간과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과 재능은 다양한 형태로 학업 성취나 경제적 성공 같은 사회의 주류적 가치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습니다. 넷째, 의사결정 왜곡. 비교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킵니다.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보여주듯 우리는 심지어 명백히 틀린 답변이라도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인간관계 저해. 타인을 경쟁자나 비교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는 질투, 시기,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며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정말 시니컬하게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는 이러한 비교의 중독성을 상품화하고 수익화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사회적 비교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여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특정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이 더 높은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광고 산업 역시 비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제품을 구매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현대 마케팅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에 노출되며 그 대부분은 우리의 불안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교의 심리적 함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언과 비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공감 없는 조언과 비교의 악순환. 조언과 비교는 얼핏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장에서는 공감 없는 조언이 어떻게 비교의 심리를 강화하고 역으로 비교, 심리가 어떻게 왜곡된 조언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감 없는 조언의 특징과 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건 네 잘못이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발언 또는 단순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짜 조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공감을 느끼는 상태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상태가 서로 다른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공감 능력이 저하되며 반대로 공감 상태에 있을 때는 비판적 사고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조언이 실패하는 신경생물학적 이유입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존감 손상.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은 사실상 너는 나보다 판단력이 부족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능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자율성 침해. 조언은 제안이어야 하지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이게 정답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선택권을 무시합니다. 셋째, 역효과 발생. 심리학에서 심리적 반발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공감 없는 강압적 조언은 이러한 심리적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조언과 반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종종 비교에 기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과장이었어. 옆집 아들은 의대에 갔는데 와 같은 말들은 비교에 기반한 조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비교 기반 조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히 해롭습니다. 첫째, 개인의 고유성 무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 능력, 성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교 기반 조언은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합니다. 둘째, 내면화된 열등감 강화.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당하면 사람들은 나는 항상 부족하다 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자기 비하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외적 기준의 내면화. 비교 기반 조언은 성공과 가치에 대한 외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나침반이 아닌 외부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비교에 기반한 공감 없는 조언은 상대방의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비교 심리는 다시 타인에 대한 비교 기반 조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언과 비교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작동 방식을 실제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비교 기반 조언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는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엔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관심사보다 외적 성취, 즉 성적에 과도한 가치 부여하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 체계를 갖춘 아이는 성장한 후 자신의 자녀나 후배, 동료에게 동일한 유형의 비교 기반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비교와 공감 없는 조언의 패턴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더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패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교와 경쟁에 기반한 사회 구조는 개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도록 압박함으로써 유지됩니다. 그리고 공감 없는 조언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개인 수준에서 전달하고 강화하는 미시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언과 비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감에 기반한 조언과 비교를 넘어선 자아 발견의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4장 조언의 적절한 시기와 방식. 효과적인 조언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만큼이나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언의 적절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 안정감이 조언의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명시적 요청. 이것은 상대방이 직접 조언이나 의견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둘째, 암시적 신호. 이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암시할 때입니다. 셋째, 관심 표현. 이것은 당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물어볼 때입니다. 그리고 넷째, 비언어적 개방성. 이것은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등이 관심과 수용성을 나타낼 때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 단계. 이것은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을 원할 때입니다. 둘째, 방어적 태도. 이것은 상대방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입니다. 셋째, 지지 요청. 이것은 상대방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단지 지지를 원할 때입니다. 그리고 넷째, 전문성 부족. 당신이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인간의 모순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말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고 마치 모든 문제에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듯이 조언을 쏟아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조언의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진정한 대화는 은행식 교육, 즉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 제기식 교육, 즉 함께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조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개방형 질문 사용.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반영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여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말하는 것이 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경험 공유, 해결책 강요, 아님,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해도 될까? 라고 물은 후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그것이 유일한 옳은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넷째, 선택지 제공. 단일한 해결책이 아닌 여러 가능한 접근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존중과 겸손의 언어 사용. 내 생각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너의 상황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과 같은 표현은 조언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효과적인 접근은 그냥 참아. 지금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 라고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효과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런 다음,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다. 지금 어떤 선택지들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개방형 질문을 해보세요. 그 후에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했어. 물론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줬으면 해. 라고 하며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너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여.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내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선택의 옵션들을 알려주고 마지막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방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통찰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의 시기와 방식에 있어 문화적 맥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홀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간접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조언이 선호되는 반면 미국과 독일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조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조언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성격, 문화적 배경, 현재의 감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준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언을 제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비교를 넘어선 자아 발견의 여정.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비교를 넘어선 자아 발견의 철학적, 심리학적 기반과 실천적 방법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으로 세계 내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경계했던 것은 비본래적 존재의 위험성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의 규범과 기준에 휩쓸려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과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진정한 자아 발견이 비교가 아닌 차이의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비교가 동일한 척도 위에서 우열을 가리는 행위라면 차이는 각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서구 철학의 동일성 중심 사고를 비판하며 차이의 긍정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창조성과 생명력은 기존의 모델이나 기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차이를 긍정하고 표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개성화 개념은 집단적 무의식과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의 제약을 넘어 자신만의 고유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역시 시그니처 강점의 발견과 활용이 웰빙과 성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시그니처 강점이란 각 개인이 타고난 고유한 재능과 성격적 특성을 말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발견됩니다. 제6장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언의 힘. 조언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왜 선택지 제시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유일한 정답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넌 이렇게 해야 해. 내 말이 옳다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이 중 자율성, 즉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조언을 할 때 그것은 이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침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항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객관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상황이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겪어봤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상황, 성격, 가치관, 목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기 때문에 너도 이 길을 따라야 해 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우리가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짝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 진리로 삼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함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철학적 접근입니다. 그것은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자세가 아닌 함께 가능성을 탐색하자는 겸손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조언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제7장 조언의 언어와 비교를 넘어서는 실천 방법론. 조언의 효과는 그것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조언의 언어적 특성과 비교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조언의 언어적 특성. 효과적인 조언의 언어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 메시지 사용하기. 네오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보다는 내가 느끼기에 최근에 몇 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가 더 효과적입니다. 나 메시지는 자신의 관찰, 느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적 언어 피하기.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야. 네가 틀렸어. 같은 판단적 언어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대신 그 결정에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어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 이렇게 하지 마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와 같이 긍정적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긍정적 표현은 가능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넷째, 열린 질문 활용하기. 왜 그렇게 했어? 와 같은 폐쇄적 질문보다는 그 결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열린 질문이 대화를 촉진합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섯째,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내 감정이 이해돼. 내 관점은 충분히 타당해. 등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표현은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상대방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조언을 해도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비언어적 표현 역시 조언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시선 접촉, 몸의 자세 등은 모두 우리의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8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조언과 비교. 성경은 조언에 관해 풍부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경청의 중요성.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이 구절은 효과적인 소통의 첫 단계가 듣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조언은 충분한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공감은 효과적인 조언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중요성.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조언을 할 때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나 메시지와 비판단적 언어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조언의 가치. 계획이 없으면 실패하여도 지혜자가 많으면 성공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좋은 조언자의 영향력과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의 시기. 때가 있으니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과 7절.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가르치며 조언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효과적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에 기반한 진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 진실을 말하되 그것이 사랑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조언에 있어서도 단순히 진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교에 관한 성경적 통찰. 성경은 비교의 위험성과 진정한 자아 발견의 길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이 구절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 무익함.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의 무익함을 직접적으로 다소 시니컬한 표현으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 외적 기준 대비 내적 가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외면적 기준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관점은 비교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 비교 대신 타인을 섬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이 구절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타인을 향한 관심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진정한 기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 변화와 새로워짐을 통한 참된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의 고유한 은사 발견과 활용.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있으며 이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제9장. 조언과 비교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조언과 비교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더 넓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조언과 비교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강화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조언과 비교.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구분했습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맥락과 간접적 소통이 중요한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선호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조언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고맥락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암시, 예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간접적 조언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계성이 중시되어 조언 전에 레포트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저맥락 문화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조언이 선호됩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어 조언은 더 제한적이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형태를 띱니다. 또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른 권력 거리 개념도 조언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높은 권력 거리 문화에서는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조언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낮은 권력 거리 문화에서는 지위나 나이보다 전문성이나 합리성에 기반한 조언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조언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이 자연스럽게 수용됩니다. 비교의 심리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비교, 예를 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혹은 개인적 목표와의 비교가 더 중시됩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나 사회적 기대와의 비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체면이나 눈치와 같은 개념이 비교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한국 문화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고맥락, 높은 권력거리,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세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젊은 세대는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낮은 권력거리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조언과 비교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문화적 편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 구조와 비교 문화. 현대 사회 구조는 여러 방식으로 비교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화하는 핵심 세력들에 대한 분별입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 표준화된 시험, 성적, 석차 등은 학생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화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 지향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둘째,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경쟁과 비교에 기반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간주되는 능력주의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합니다. 셋째, 미디어와 광고. 상업 광고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제품을 구매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팔로워, 조회수 등의 수치화된 지표들은 사회적 가치와 인정을 계량화합니다. 그리고 넷째, 디지털 기술. 알고리즘은 비교와 경쟁을 촉진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사회적 비교 심리를 자극하여 참여도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현대 사회에서 구별 짓기가 계급 재생산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엘리트들은 자신들만의 취향, 생활 양식, 문화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대중과 구별짓고 이러한 구별은 다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실로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는 비교의 중독성을 상품화하고 수익화합니다.
불안과 열등감은 소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동인이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비교를 넘어선 자아 발견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의 문제를 넘어 지배적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장 결론 조언과 비교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조언과 비교라는 두 현상의 복잡한 역학과 그 영향,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핵심 통찰 요약. 우리가 배운 핵심 통찰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언의 이중성. 조언은 도움과 지지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통제, 판단, 자기과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공감, 경청, 존중에 기반합니다. 둘째, 비교의 파괴적 영향. 비교는 자존감 훼손, 만성적 불만족, 고유한 재능의 억압, 의사결정 왜곡, 인간관계 저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셋째, 자아 발견의 여정. 진정한 자아 발견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내면으로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기 인식, 자기 수용,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넷째, 문화적, 사회적 맥락. 조언과 비교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깊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경적 지혜. 성경은 조언과 비교에 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경청, 공감, 겸손,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소명 등의 원칙은 현대 심리학과 철학의 발견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마무리. 조언과 비교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개인적 성장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경쟁자나 비교 대상이 아닌 각자 고유한 여정을 가진 동료 여행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기준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 역시 고유한 여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언과 비교를 넘어선 삶이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무이한 나, 특별한 은사와 소명을 가진 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자아인식과 정체성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비교와 외적 기준의 거짓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비교와 조언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만족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여러분의 독특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